당신들은 대체 왜 한국을 못 잡아먹어 안다리오? 우리가 틀렸어. 틀렸단 말이오. 러시아 방산 최고의 거물. 그가 생방송 도중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엔 두 번의 후회가 있소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만에 봉인해 두었던 금기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20년 전 그날, 모스크바의 한 비밀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훗날 전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게 될 줄은 세상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합니다. 강대국들의 방패가 낙엽처럼 뚫리던 섭씨 55도의 지옥 같은 사막,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오직 한 나라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를 넘어섰소 라는 그의 고백, 자부심마저 무너뜨린 대한민국 방산에 숨겨진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볼코프 씨, 한국 방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천천히 당겼죠. 32년 경력의 러시아 최고 방공 전문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는 두 번의 후회가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기술로 뭘 하실 겁니까? 내가 물었을 때 그 젊은 한국 장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죠. 그로부터 20년 뒤 사막 한가운데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였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볼코프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부터 하늘을 설계한 사람이죠. 적의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든 우리는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S-300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냉전 시절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방공체계였죠. 그 설계의 핵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던 날에도 저는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건 정치인들의 문제였죠.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세계는 저를 이렇게 불렀죠. 러시아 방공에 살아있는 역사.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32년 동안 저의 판단이 빗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볼코프 씨, 괜찮으십니까? 진행자가 물었죠.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죠. 첫 번째 후회는 한 나라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죠. 두 번째 후회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위에 서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 12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죠.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는 혼란 속에 있었죠. 돈이 없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유지할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때 한 나라에서 연락이 왔죠.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을 원했습니다. 방공체계, 항공기술, 잠수함 설계. 러시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들이었죠. 불곰 사업이라 불리던 거래였습니다. 저는 그 기술 이전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교들을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하죠.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눈빛만 초롱초롱했죠. 솔직히 말하면 가르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받아 적었죠. 열심히 하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료 이반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죠. 알렉세이, 저 한국 친구들 대단하긴 해. 근데 이걸 가져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반, 우리가 40년 걸려 만든 걸 저 친구들이 이해하기나 하겠나. 가져가서 조립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그때 한국팀을 이끌던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죠.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죠. 볼코프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 체계의 추적 알고리즘에서 다중 표적 처리 방식을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건 조립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었죠. 설계자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니까요. 박 팀장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열심히는 하는군. 하지만 참고만 해서 될 수준이 아닐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겨주는 건 완성품이고 그들은 그걸 쓰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20년 뒤에야 알게 됩니다. 기술 이전이 끝나고 한국팀은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금방 잊었죠. 러시아에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우리 무기를 사겠다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중동방공평가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5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죠. 세계 어느 나라가 무슨 무기를 도입하든 저의 평가를 거쳐야 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부심 정도가 아니었죠. 확신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선 나라는 없다. 미국이 유일한 경쟁자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아래다. 그게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습니다. 중동 쪽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죠. 한국이 방공체계 입찰에 참가한다더군. 동료 드미트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죠. 한국이? 방공체계를? 그래? 천궁이라는 이름이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천궁, 하늘의 활이라는 뜻이죠. 하늘을 지키는 활이라. 이름 하나는 그럴듯하게 지었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사일 시대에 자기네 무기에 활이라는 이름을 붙이다니 낭만은 있는 나라야. 하지만 낭만으로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죠. 참가는 자유지. 결과도 자유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드미트리도 웃었습니다. 그래, 구경이나 하러 오는 거겠지. 우리는 그날 밤 와인잔을 기울이며 더 이상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제에 올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입찰 참가국 명단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그리고 한국 5나라였죠. 저는 명단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계열, 영국의 체계, 그리고 우리 S-400.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전부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건 강자들만의 자리인데 저는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참가하는 것과 경쟁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제가 중동에 도착한 건 한여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혔죠. 섭씨 52도. 공기 자체가 뜨거운 벽 같았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30초만 서 있어도 셔츠가 젖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방공시험을 한다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조건이 극한이면 극한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오히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극한 환경은 러시아의 전문 분야니까요. 도착 다음 날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미국 팀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영국 팀은 여유로웠죠. 이스라엘 팀은 과묵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10명 이상의 대규모 팀이었죠. 한국 팀은 소규모였습니다. 화려함도 없었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미국 측 관계자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팀 봤어? 관광하러 온 거 아냐? 저도 웃었죠. 에어컨이나 만들던 나라가 방공체계를 들고 오다니. 용감하긴 하군. 우리는 킥킥거렸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죠. 한국팀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만찬에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웃지 않았습니다. 떠들지도 않았죠.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이미 시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죠. 그 차이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정해져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그 결과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었을 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사막의 밤은 낮과는 전혀 달랐죠.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창문을 때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번 입찰은 수월하겠군. 경쟁이랄 것도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시험이 기대됐죠. 그게 제 인생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벌판이 펼쳐져 있었죠. 태양이 이미 사막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인데 벌써 섭씨 45도를 넘기고 있었죠. 시험장에 도착하자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죠. 한가운데 거대한 통제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각국의 장비 배치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동 측 평가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죠. 전체 브리핑이 시작된 겁니다. 시험 일정은 총 5일이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장비 설치 및 환경 적응, 셋째 날은 극한 환경 추적 시험, 넷째 날은 실사격 시험, 그리고 다섯째 날은 종합평가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각국 팀이 자기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험장을 걸으며 각 팀의 준비 상황을 살폈죠. 평가위원이니까요. 모든 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제 일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구역으로 갔습니다. 패트리엇 체계가 이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죠. 장비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6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기술진만 20명이 넘었죠. 미국 팀 책임자가 저를 보더니 성큼 다가왔습니다. 볼코프, 우리 장비 한번 봐.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야. 다중 표적 동시 처리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갔지.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었죠. 돈과 기술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영국 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장비 배치, 체계적인 인력 운용, 여유가 묻어나왔죠. 영국팀 수석 엔지니어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이번엔 우리가 좀 보여줄 게 있어. 기대해도 좋아. 이스라엘 구역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죠.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은 나라답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은근히 경계하고 있었죠. 실전에서 단련된 기술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달랐죠. 장비 규모가 작았습니다. 인원도 적었습니다. 트레일러 세대의 기술진 10명 남짓이었죠. 드미트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게 전부야.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대신 한국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비 규모는 작은데 움직임이 빨랐죠. 낭비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환경을 이미 수백 번 시뮬레이션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 한국팀 한가운데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박 팀장이었죠? 20년 전 모스크바에서 만났던 그 젊은 장교, 더 이상 젊지는 않았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팀장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2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20년 전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왔군. 대단한 집념이야. 하지만 집념만으로 이 판에서 이길 수는 없지. 그날 저녁 각국 수석 대표들이 모인 비공식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풀어졌죠.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측 책임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어.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 아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국 엔지니어가 거들었죠. 에어컨 기술로 미사일을 막겠다는 건가? 창의적이긴 하네.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죠.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대표만 웃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죠. 저는 그게 좀 신경 쓰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물었죠. 이스라엘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과소평가는 위험한 거야, 알렉세이. 그 말에 자리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소리로 채워졌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조심성이 많잖아. 걱정 마. 결과 보면 알게 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말이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비 설치와 환경 적응 기간이었죠. 낮 기온은 매일 50도를 넘겼습니다. 장비들이 과열 경고를 쏟아냈죠. 기술진들은 연신 땀을 닦아가며 냉각 장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가단장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죠. 오늘 오후 대규모 모래폭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 55도의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따라서 오늘 예정된 극한 환경 추적 시험을 어떻게 할지 각국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국 책임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연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장비를 가동하면 센서에 치명적 손상이 생깁니다. 장비 보호가 우선입니다. 영국도 손을 들었죠. 동의합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정밀 추적 시험은 무리입니다. 장비 수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55도의 모래폭풍이라니. 정밀 장비를 그 속에 넣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S400도 그런 조건에서는 보호 모드로 전환하는 게 정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회의실을 관통했죠. 모든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한국팀 대표였습니다. 모래폭풍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미국 책임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장비 손상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시험 조건이 극한이면 극한일수록 실전에 가깝습니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고를 수 없으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허세도 없었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한국팀 대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박 팀장이 서 있었죠.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책임자가 코웃음을 쳤죠. 용기는 인정하지만 무모함과 용기는 다릅니다. 영국 엔지니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 날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죠.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무모하다고 말이죠. 55도 모래 폭풍 속에서 정밀 추적 시험을 강행하겠다니. 장비가 버틸 리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로도 불가능한 조건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죠. 서쪽에서 거대한 모래벽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괴물 같았죠.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낮은 울림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모래폭풍이 시험장을 덮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죠. 모래가 피부를 때렸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강대국 팀들은 이미 장비를 덮개로 씌우고 통제실 안으로 대피한 상태였죠. 저도 통제실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장 카메라가 모래먼지 속에서 간신히 영상을 잡아내고 있었죠. 그 화면 속에서 한국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래폭풍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기술진들이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죠. 고글을 쓰고 얼굴을 천으로 감싼 채였습니다. 모래가 옷 사이로 파고드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죠.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건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있었죠. 자기네 장비가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화면 속에서 박 팀장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모래폭풍 한가운데 서 있었죠.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장비 패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보였죠. 모래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 연구실에서 노트에 빼곡히 적어가던 한국 장교들.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던 그 집요함.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그들의 숙소. 그때도 저렇게 했었죠.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비웃었던 장면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죠. 저건 무모함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워버렸죠. 각오가 대단해봤자 결과가 안 나오면 소용없으니까요. 모래폭풍 속에서 추적 시험을 하면 데이터가 엉망이 될 게 뻔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물리 법칙을 이길 수는 없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래폭풍이 잦아들 기미가 없었죠. 통제실 안에서 각국 대표들은 한국팀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러다 장비 다 망가뜨리겠어. 내일 실사격은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자업자득이지 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전광판에 숫자가 하나씩 표시됐죠. 먼저 한국 체계의 추적 정확도가 떴습니다. 99.7%.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드미트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게 말이 됩니까?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55도, 모래폭풍, 시야 확보 불가능한 조건에서 추적 정확도 99.7%라니 우리 S400도 정상 조건에서 그 수치를 안정적으로 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죠.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열 경고도 없었습니다. 센서 오류도 없었죠. 시스템 지연도 제로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정상이 아니었죠. 비정상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오류 아닙니까? 데이터 다시 확인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가단에 말했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확인, 결과 동일. 세 번째 확인, 결과 동일.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한국팀을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에 같은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99.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겨줬던 건 이런 수준이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체계였습니다. 그때 창밖을 봤습니다. 모래폭풍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죠. 그 너머로 한국팀이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자축도 없었죠.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묵묵히 다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나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저의 판단 체계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내일이 있으니까, 실사격 시험이 남아있으니까 추적은 추적일 뿐이다. 실제로 미사일을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아직은 무시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균열이 내일 아침이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99.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우리 체계도 정상 환경에서 겨우 도달하는 수치를 한국이 극한 속에서 찍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추적은 추적일 뿐이다. 레이더가 표적을 잡는 것과 실제로 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눈으로 사슴을 발견하는 것과 총으로 맞추는 건 다르지 않은가. 그래, 내일이면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실사격에서는 결국 경험이 이긴다.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체계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죠.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차가웠죠. 낮에 폭염이 거짓말 같을 정도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전날과 달랐죠. 조용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팀을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99.7이라는 숫자가 모두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죠. 물론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험장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팀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실사격 시험 구역은 어제와 달랐죠. 사방이 안전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하늘에는 드론 카메라가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평가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실사격 시험은 동일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각국 체계의 표적 미사일 10발을 발사합니다. 요격 성공률로 평가하겠습니다. 10발. 깔끔한 숫자였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맞추면 맞추는 거고 못 맞추면 못 맞추는 거였죠. 시험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결과가 발표됐죠. 미국이 첫 번째, 영국 두 번째, 이스라엘 세 번째, 러시아 네 번째, 한국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오히려 불리한 순서입니다.
앞선 나라들의 결과를 보고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한국이 압박을 받든 말든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미국이 먼저 나섰습니다. 발사 신호가 떨어졌죠. 표적 미사일 10발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패트리엇 체계가 가동됐죠. 요격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연이어 요격에 성공했죠. 통제실 안에서 미국 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6번째 표적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요격 미사일이 빗나갔습니다. 7번째도 실패. 결국 미국의 최종 결과는 10발 중 8발 요격 80%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였죠. 미국 팀도 크게 실망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80%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숫자니까요. 영국이 두 번째로 나섰습니다. 결과는 10발 중 7발, 70%였죠. 영국팀 엔지니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은 10발 중 8발, 80%였습니다. 미국과 동률이었죠. 이스라엘 대표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만족도 불만도 아닌 얼굴이었죠. 이제 러시아 차례였습니다. 저는 통제실에서 우리 팀을 지켜봤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S-400이 가동됐죠. 첫 발부터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 세 번째도 5발 연속 성공까지 갔을 때 저는 주먹을 쥐었죠. 하지만 6번째에서 빗나갔습니다. 7번째도 아슬아슬하게 성공, 8번째는 실패. 최종 결과 10발 중 8발, 80%였죠. 미국, 이스라엘과 동률이었습니다. 저는 24쉬었죠.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악도 아니었습니다. 80%면 합격선은 넘긴 겁니다. 통제실 안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모두 80%로 나란히 선 상황이었죠. 세 강대국이 동률이라니 누가 이기든 큰 차이가 없는 구도였습니다. 마지막 한국 시험 시작합니다. 평가단장의 목소리에 통제실이 조용해졌죠. 솔직히 말하면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기대감도 없었죠. 어제 추적 시험에서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긴 했지만 실사격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 한국팀의 천공체계가 보였죠. 다른 나라 장비에 비하면 확실히 작았습니다. 소박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죠.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표적 미사일 10발이 하늘로 솟구쳤죠. 천공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첫 번째 요격, 성공. 담담하게 지켜봤죠. 둘, 셋, 넷, 다섯 성공. 통제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 7, 8, 9. 미국 책임자가 모니터 쪽으로 몸을 기울였죠. 드미트리가 속삭였습니다. 설마.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숨을 멈췄죠. 모든 눈이 전광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 10번째 표적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요격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궤적이 표적을 향해 꺾였죠.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10번째, 성공.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10, 100%. 통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만이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00%라는 숫자는 이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실사격에서 10발을 전부 맞춘다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바람, 온도, 습도, 표적의 미세한 궤도 변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80%면 훌륭한 거고 90%면 경이로운 겁니다. 그런데 100%라니. 미국 책임자가 중얼거렸죠. 오류하냐? 시스템 오류 확인해봐. 평가단이 데이터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죠. 10발 모두 정확히 요격. 단 한 발의 이탈도 없었습니다. 영국 엔지니어가 의자의 등을 부딪히며 말했죠. 이건 말도 안 돼? 이스라엘 대표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죠. 이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무너뜨린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한국팀이 보였습니다. 10발 전부 요격이라는 전무후무한 결과를 낸 직후였습니다. 환호가 터질만 했죠. 포옹이 오갈만 했습니다.
어떤 나라였든 저 결과가 나오면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한국 팀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죠. 웃음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습니다. 박 팀장이 팀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장비 정리에 들어갔죠.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하다고? 100%가 당연하다고? 세계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결과를 저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건 자만이 아니었죠.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어제 모래 폭풍 속에서 시험을 강행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네 체계가 어떤 조건에서도 버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확신이 있었기에 강행한 거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한 겁니까? 에어컨에 장비를 숨기고 안전을 선택한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드미트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이건 우리가 넘겨준 기술이 아니야.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느끼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만든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실전은 다르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다. 통제된 환경에서 10발 맞추는 것과 진짜 전투에서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실전에서는 결국 경험 있는 체계가 이긴다. 저는 그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을 지켜줄 마지막 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벽이 무너지는 데는 차에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죠. 모든 게 바뀐 건 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낮에 있었던 실사격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중이었습니다. 100%라는 숫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아무리 돌려봐도 합리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관련 알림인 줄 알았죠. 하지만 소리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연속적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진동했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볼코프, 벙커로 오십시오. 지금 당장 평가단장의 목소리였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각국 대표들, 기술진들, 군 관계자들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였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사일입니다. 대규모 공격이 감지됐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죠.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벙커에 도착하자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스크린마다 붉은 점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였죠. 현재 탐지된 위협체 총 60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혼합 공격입니다. 군 지휘관의 보고의 벙커,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60발이라니. 이건 단순 도발이 아니었죠. 대규모 기습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탄도미사일이 가장 빨랐습니다. 뒤이어 순항미사일, 그리고 저고도에서 접근하는 드론 편대. 세 겹으로 짜인 공격 대형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설계한 공격이 아닙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방공체계의 약점을 정확히 노린 구성이었습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동시에 공격해서 방어체계를 과부하시키는 전술이었죠. 착탄 예상시간? 누군가 물었습니다. 최초 착탄까지 약 12분입니다. 12분? 겨우 12분이었죠. 수백만 시민이 사는 수도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평가단장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방공체계 가동하십시오. 시험구역에 배치된 장비를 즉시 실전 전환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시험을 위해 각국이 배치한 방공체계가 지금 이 지역의 유일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시험장이 실전의 최전방이 된 겁니다. 미국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패트리엇 체계 실전 모드 전환 완료. 가동합니다. 영국도 뒤따랐습니다. 체계 가동합니다. 이스라엘도 즉시 대응했죠. 준비 완료. 그리고 러시아, 우리 S-400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 위에 파란 점들이 나타났죠. 요격 체계가 표적을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붉은 점과 파란 점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전투입니다. 실패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미국 패트리엇이 먼저 요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 벙커 안에서 작은 안도의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실전은 다르다. 경험 있는 체계가 버텨주고 있었죠. 이스라엘도 순항 미사일 요격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S-400도 고고도 표적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었죠. 처음 세 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네 번째 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엇 세 번째 포대, 과열 경고. 미국 측에서 보고가 올라왔죠. 순항 미사일 두 발 추적 실패. 궤도 이탈합니다. 영국 체계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적어도 드론 편대 탐지 불가.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목소리들이 점점 다급해졌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질서정연하던 파란 점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붉은 점들은 여전히 일정하게 밀려오고 있었죠. S-400 다중 표적 처리 한계 도달, 동시 추적 가능수를 초과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죠. 60발의 혼합 공격, 탄도, 순항, 드론이 동시에 쏟아지면 어떤 체계든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를 막으면 다른 하나가 빠져나가는 구조였죠. 착탄까지 7분.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패트리엇 4발 돌파 확인. 영국 체계 6발 돌파. 이스라엘 3발 돌파. 400 5발 돌파. 돌파. 그 단어가 벙커 안을 채웠습니다. 돌파라는 건 요격에 실패했다는 뜻이죠. 막지 못한 미사일이 그대로 수도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방어선을 뚫고 내려오고 있었죠.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돌파 미사일 총 24발, 24발, 24발이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벙커, 아니 공포로 가득 찼죠. 누군가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군 지휘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착탄까지 4분, 겨우 4분이었습니다. 4발의 미사일이 수백만 시민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자녀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엇 잔량 소진, 재장전 불가.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자녀 요격탄 없습니다. 우리 S-400도 한계였습니다. 이미 가용한 요격탄을 전부 소진한 상태였죠.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 24발이 그대로 떨어진다. 미국 책임자가 의자에 주저앉았죠. 영국 엔지니어는 고개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 절망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스크린 한쪽에서 새로운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지? 드미트리가 소리쳤죠. 저도 봤습니다. 파란 점들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죠. 스크린 하단에 표시된 식별 코드를 봤습니다. 한국 천공 체계였습니다. 천공 체계 자동 가동 확인. 군 지휘관이 보고했죠. 전 표적 동시 추적 중. 위협 우선순위 자동 계산 완료.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천공 체계가 24발의 돌파 미사일을 전부 추적하고 있었죠. 동시에 말입니다. 동시에 24개의 표적을 추적하면서 위협 우선순위까지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우리 S-400도 동시 추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천공은 24개를 한꺼번에 잡고 있었습니다. 착탄까지 3분.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죠. 동시에 여러 발이 솟아올랐습니다. 스크린 위로 파란 궤적이 그려졌죠. 마치 부채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돌파 미사일, 요격 성공.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스크린을 향하고 있었죠. 네 번째, 성공. 다섯 번째, 성공. 여섯 번째, 성공.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궤적이 정확하게 붉은 점을 관통할 때마다 화면에서 점이 소멸했죠. 10번째, 성공. 15번째, 성공. 20번째, 성공. 저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드미트리도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국 책임자가 주저앉았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1번째, 성공. 22번째, 성공. 23번째, 성공.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수도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죠. 착탄까지 30초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파란 궤적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붉은 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했죠. 벙커 안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섬광이 터졌습니다. 24번째, 성공. 스크린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60발의 미사일 중 강대국 체계가 36발을 막았고 돌파한 24발을 천공이 전부 처리한 겁니다. 단 한 발도 빠뜨리지 않았죠. 벙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환호도 없었습니다.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침묵이었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지배였죠. 우리는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었고 천궁은 미사일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그 순간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 연구실에서 노트를 빼곡히 적어가던 한국 장교들. 박 팀장이 했던 질문, 다중 표적 처리 방식을 발전시킬 여지가 있느냐고 물었던 그 질문이었죠. 저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말한 그 문제를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올랐죠. 기술 이전이 끝나던 날 박 팀장에게 물었던 말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뭘 하실 겁니까? 발전시키겠습니다. 발전. 그때 저는 비웃었죠. 우리가 40년 걸려 만든 걸 발전시키겠다고? 조립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그런데 그들은 정말 발전시켰습니다. 발전 정도가 아니었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넘겨준 건 시작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벙커 한 구석에 서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 한국팀이 보였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스루 4발을 전부 막아낸 직후인데도 환호가 없었습니다. 박 팀장이 팀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죠. 침착했습니다. 마치 훈련을 한 번 더 끝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죠. 그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저의 세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죠. 시험에서 진 게 아닙니다. 시대에서 진 겁니다. 벙커 안에는 아직 경보등 불빛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위협체 제로라는 표시가 떠 있었죠. 60발의 미사일이 전부 처리된 겁니다. 단 한 발도 수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제로, 완벽한 방어였죠. 하지만 그 완벽한 방어를 해낸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벙커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까까지 소리치고 보고하던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있었죠. 경보음이 꺼지자 정적이 밀려왔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미국 책임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화기를 꺼내들더니 벙커 밖으로 나갔죠. 본국에 보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 상황 종료. 우리 체계는 60발 중 36발 요격에 그쳤습니다. 돌파된 24발은 한국 체계가 전부 처리했습니다. 네, 전부입니다. 24발 전부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전화 너머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책임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아닙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봤죠. 수치심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막지 못한 걸 한국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죠. 영국 엔지니어는 노트북을 접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옆에 있던 동료에게 소공어렸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써? 우리 체계가 놓친 미사일을 한국이 전부 잡았다고 쓰라고? 동료가 대답했죠. 환경 조건을 강조해. 극한 환경에서의 일시적 성능 저하라고 포장하면 돼.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핑계를 찾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씁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죠. 인정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요. 이스라엘 대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저는 슬쩍 봤습니다. 한국 천공 체계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스라엘은 변명 대신 분석을 선택한 겁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려는 태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서운 나라인 겁니다. 패배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니까요. 저는 벙커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앉고 싶었지만 앉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서 있어야 했죠.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드미트리가 다가왔습니다. 알렉세이,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드미트리, 솔직하게 말해봐. 아까 스크린에서 뭘 봤어? 드미트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죠. 우리가 졌어, 알렉세이. 깔끔하게 졌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요. 깔끔한 패배였죠. 변명할 여지가 없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드미트리가 말을 이었죠. 15레바를 동시에 추적하면서 우선순위까지 자동 계산했다는 거잖아. 그건 우리가 넘겨준 기술로는 불가능해. 우리 체계에 그런 능력은 없었어.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계속 걸리고 있었죠. 이건 우리 기술의 발전이 아니야, 알렉세이. 완전히 새로운 거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거라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넘겨준 건 발판이었을 뿐이고 그들은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적도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벙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사막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몇 시간 전까지 미사일이 날아다니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시험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죠. 한국 팀이었습니다. 이 시각에도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직후인데 말이죠. 다른 나라 팀들은 벙커 안에서 충격에 빠져 있거나 본국에 변명 보고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발이 저절로 움직였죠. 가까이 가니 한국 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비 패널을 열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죠. 발사 데이터를 기록하는 사람, 센서를 청소하는 사람, 다음 가동을 위해 재정비하는 사람, 모두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하한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는 건지. 박 팀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했죠. 폴코프 선생님, 늦은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그 목소리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했죠. 24발을 전부 막아낸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죠. 결국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대단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2년 경력의 러시아 최고 방공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하다고요? 100% 요격을 해놓고 부족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되물었죠. 하지만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죠. 이 사람은 정말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뭔지를 말이죠.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과거에 만든 것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었죠. 300을 만들었으니 S400을 만들고 S400을 만들었으니 S500을 만들고 기존의 것 위에 숫자만 바꿔가며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사고 자체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준 기술을 출발점으로만 사용했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중표적 동시 추적, 위협 우선순위, 자동 계산, 극한 환경 대응 능력, 전부 우리 체계에는 없던 개념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졌고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였죠. 우리는 과거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팀 옆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했죠. 한 명도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새벽 3시에 말이죠. 문득 20년 전 모스크바가 떠올랐습니다.
기술 이전 기간 동안 한국 장교들의 숙소에서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게 생각났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군.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틀렸습니다. 열심히 해서 된 겁니다. 아니, 열심히만 한 게 아니었죠.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양과 질을 동시에 가져간 겁니다. 그게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돌아서서 숙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한국팀의 장비 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 같았죠.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32년간 저는 이 분야의 최고라고 자부해왔죠. 세계 어떤 방공체계도 저의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 결정되기도 했죠. 그런 제가 오늘 밤 깨달은 겁니다. 저의 평가 기준 자체가 이미 시대에 뒤처져 있었다는 걸 말이죠. 저는 한국을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에어컨이나 만들던 나라라고 조롱했죠. 기술을 넘겨줘도 조립이나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의 대가를 사막 한가운데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낡은 수첩이 있었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쓰던 기술 노트였죠.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덮었죠. 창밖으로 사막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미사일이 날아다니던 바로 그 하늘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청웅이 그 하늘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하늘의 활, 청웅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웃었던 그 이름이었죠. 미사일 시대의 활이라니 낭만은 있는 나라라고 코웃음 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건 낭만이 아니었죠. 선언이었습니다. 하늘을 지키겠다는 선언. 그리고 그들은 그 선언을 지켜낸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설계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하늘을 진짜로 지킨 건 우리가 아니었다. 날이 밝으면 공식 평가 회의가 열릴 겁니다. 모든 결과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정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를 말이죠. 미국은 이미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핑계를 대고 결과를 희석시키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32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결과를 부정하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거짓말을 하면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죠?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숫자로 증명됐으니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막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죠. 어젯밤 미사일이 쏟아지던 하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맑았습니다. 바람도 없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안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침 8시 공식 평가 회의가 소집됐죠.